사이클에서는 4개 중에 하나를 차지하지만 아주 뭐 현상적으로 보면 매번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동조화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동조화 지수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상관관계가 평소 때 반대로 움직인 역상관관계가 아닐 때, 극단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 두 개의 차이를 갖고 밸류에이션을 따진다는 건 아주 그 직관적인 비교가 되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을 자꾸 얘기해야 될 테니까. 자, 첫 번째는 아이디가 댕구리시네요. 예.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뭐냐면 S&P 500의 기대 수익률 대비 BAA 채권의 금리 스프레드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고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금융위기 이전과 그 스프레드를 비교하면 현재 주식시장의 적정 가격이나 약간 저평가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게 이제 질문은 이러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채권, 회사채 그 금리나 이런 채권 금리 스프레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급이 BAA 채권과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채권과의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할 때 하이힐드 채권과 국채와의 이 간격 차이를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채권과 이 BAA 채권의 금리 차이를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결국 간단히 말하면 BAA 채권의 신용 위험을 말해줍니다. 위험해질수록 금리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뭘 쓰냐면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씁니다. 국고채 3년, 국고채라는 거 우리나라 국채를 말하고요. 3년짜리 국채의 금리를 기준으로 봐서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트리플 A와 국고채 3년의 차이, 그러면 트리플 A 등급의 금리 스프레드라고 부르면 되고요. 저기서 말하는 거로 말하면 한국으로 환산하자면 국고채 3년물과 BAA 등급의 채권의 금리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채와 BA 채권의 금리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이냐가 S&P 500의 어닝 일드, 그러니까 적정 PR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 라고 봐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유사하기보다는 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현재의 PR이 현재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그러니까 그냥 기대 수익률로 말하면 안 다가오시니까요. 기본적으로 적정 가격이 PR로 보면 15배 한 중반, 네, 중후반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정도가 고평가라는 거죠. 아직은 S&P 500 가격이 채권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금융위기 이전이랑 비교하면 현재 S&P 500의 가격은 적정하다거나 조금 저평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통 기준으로 말한다라는 거고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어떤 사유로 이렇게 큰 스프레드 차이로 주식과 채권이 동행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저거는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밸류에이션 방법은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이 질문은 지금 시장이 채권과 주식이 아주 극단적으로 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답을 드리는 거는 되게 지엽적인 의견이 되고요. 우선은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이 비정상 국면이라서 BAA 채권의 금리 스프레드를 갖고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따지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 지금이 비정상 시점이냐면 지금 기간 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채권과 주식의 동조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이는 때는 비정상인 때입니다. 4개의 그런 커다란 그런 사이클 중에서 유일하게 역금융 장세에서만, 역실적 장세에서만 기본적으로 2개가 동조화되고요. 나머지 3개의 긴 경기 사이클에서는 다 따로이 움직이.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도 올라가는 거. 그 정도를 1.0이다 그러면 주식이 10 오를 때 채권도 10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을 요즘 많이 다루시죠? 그러니까 다루신다기보다는 많이, 매수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1년 전, 2년 전에만 해도 채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뷰수가 정말 현격하게 없었어요. 지금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아마 채권 얘기를 하면 관심 좀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오른다 그러면 이건 채권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오를 때 채권도 오른다. 이때는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뜻과 같아요. 요즘은 뭐 내려가는 금리를 보시기보다는 막 올라가는 금리만 보시죠. 그럼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막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기간 중에 4분의 3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은 내리고, 채권이 오를 때 주식은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 그런 현상이 제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냐면은 코로나 초기 국면에 주식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폭발적으로 내리니까 채권 가격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가격은 폭등하는 거. 이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거, 반대로 움직이는 거, 역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식 가격 폭락했죠. 얼마나 했냐면 S&P 500 기준으로 거의 25%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35% 정도, 이렇게 정도 하락했는데 채권 가격은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채권 가격은 S&P 기준보다 2, 3% 덜 떨어졌어요. 20% 이상 빠졌습니다. 채권도. 국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주식 가격이 떨어졌는데 채권 가격도 같이 떨어졌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때는 전 기간 중에서 4분의 1도 안 될 만큼 극히 특정한 기간에만 나타나죠. 실제 물리적인 기간은 더 짧아요. 사이클에서는 4개 중에 하나를 차지하지만 아주 뭐 현상적으로 보면 매번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동조화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동조화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개의 상관관계가 평소 때 반대로 움직인 역상관관계가 아닐 때, 극단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 2개의 차이를 갖고 밸류에이션을 따진다는 건 아주 직관적인 비교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을 자꾸 얘기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거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왜 저렇게 됐는가라고 본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채권 가격에 뭐가 왔냐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양적 완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같이 이거 동시에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강도도 이전의 역사상 눈에 띌 만큼 높은 그런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게 대표적인 게 금융위기거든요. 금액으로 말하면 4조 5천 정도, 4조 5천억 정도를 밸런스 시트 안에 연준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번에 코로나 터지고서는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몰라도 9조까지 올라가서 지금 거의 9조에서 얼마 안 내려오긴 왔을 겁니다. 근데 그 4조 5천이 얼만큼 줄였냐면 3조 후반대까지밖에 못 줄이고 또다시 금리를 내렸거든요. 2019년도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어쨌든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연준이 너무 엄청나게 채권을 사주는 그런 양적 완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채권이 가격이
비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한 양을 사는 바람에. 이거는 필요 이상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미국이 필요 이상 발행하고 돈을 풀었다, 재정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만큼 금융위기 때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도 필요 이상, 지금과 똑같은 현상들은 많이 달러 강세 그때 똑같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의 왜곡을 지나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가져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반대로 움직이면서 그 부분이 한 2008년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화됐던 비정상. 그러니까 원래 채권이 이렇게 많이 그 국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지금 괜히 말하다 보니까 복잡해졌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시장에다 맡겨놨으면 미국 국채를 이제 사주는 사람은 일본 정부라든지 중국 정부라든지 한국 정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데들이 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008년부터 특정한 매수자가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연준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사주는 이런 특별한 행태들을 전 세계가 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져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태계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냥 계속 사주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가 늘 어느 가격에 머무르는 거죠. 안 사줘야 가격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늘 엄청나게 사주니까 국채 가격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높게 그 얘기인즉슨 금리가 내려가 있다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나간 금융위기 이후에 내내 마이너스 금리를 있다가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왔지,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오랜 동안, 그리고 엄청난 양의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였었어요, 국채들이.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중앙은행들이 과잉으로 계속해서 채권을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형태로, 그게 MMT거든요.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만 MMT예요. MMT를 해온 거죠. 비스무리하게 실제는 MMT를 다 해온 거예요. MMT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끝도 없이 돈은 찍어내면 되니까, 기축통화국인 경우들은 찍어서 계속 채권을 사니까, 국채를 사니까 국채의 주요 매수자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일 때는 탄탄하죠. 근데 지금 왜 미국 국채 문제가 생겼겠어요? 연준이 사주는 때가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많이 늘 사주던 연준이 이제 사줄 수가 없잖아요. 축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정적인 거래자가 한 얼마 정도 늘었냐면, 금융위기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전반적으로 국채 매입에 15% 미만이었죠. 한 10%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일반적으로 다 25% 이상을 넘어버렸어요. 연준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은 25% 이상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자기네가 찍은 미국 국채의 25%를 연준이 사주고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얘네가 줄이는데 이만한 막강한 매수자가 다시 나타나 줘야 가격이 유지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할 텐데 없죠.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국채는 파는 쪽만 많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사줬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사주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마찬가지. 일본은 오래된 우방이에요. 미국의 국채를 아주 그냥 안정을 지켜주던데요. 근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요즘 팔고 있어요. 왜요? 환율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채 팔아가지고 달러 들어온 걸로 엔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고 있죠. 앞으로 만약에 일본이 계속 또 망가지면 미국 국채는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이 제일 최고의 미국 국채 보유자예요. 전 세계에서.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몇 년째 줄였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매도자가 나와 있는데 연준이 그걸 예전엔 받아줬으니까 상관없었어요. 팔든지 뭐 말든지. 근데 지금은 연준도 같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줘요? 아무도 안 사줘.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는 어떤 위기일까요? 유동성 위기예요. 가치 위기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 신용 위기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대로 하면은 기존의 그런 채권과 주식의 그런 상관관계가 따로 움직이던 것들을 금융위기 이후에는 같이 움직이는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이 맞는지 이전에 맞는지조차도 잘 안 맞고요. 이게 정상적인 그 역상관 관계,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돼야 여러분들이 그 하고 계신 TDF 같은 데서 채권 들고 있었던 게 지금 방어가 돼가지고 지금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채권이 그래도 지켜준 게 있어가지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셔서 따져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주식만큼이나 빠져 있지. 말씀드렸잖아요. S&P 500 기준. 인덱스는 조금 빠진 거 아니에요. 종목이 훨씬 빠지죠. 막 2배씩 빠지잖아요. 인덱스에. 원래 그런 거잖아요. 종목이. 근데 인덱스가 20몇 프로 빠졌는데 국채가 20% 이상 빠졌어요.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같이 변동성 높고 같이 하락했다고 봐야죠. 반대로 꼭 반대로 이렇게 채권이 주식이 무작정적으로 빠질 때 반대로 올라가는 역상관 관계만 방어적인 게 아니라 덜 빠져줘도 방어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60, 40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주식이 엄청나게 변동성으로 하락해도 채권이 덜 빠져줘서 유지해가지고 채권을 팔아서 또 주식도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뭘 팔아요? 뭘 리밸런싱해? 그러니까 서로 리밸런싱 할 수 있게 남아있지가 않고 거덜이 나버렸으니까 자산 배분 결과 없는 거죠. 효과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근데 매번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예전에는 연준이 이럴 때가 되면은 사줘가지고 반대의 모양으로 더 가게도 해줬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거꾸로 금리를 확 내려줘 버리는 바람에 채권 폭등하고 주식은 망가지고 있었지만 채권이 폭등하면서 결국에는 이 금리를 내린 것 때문에 주식도 또 다시 폭등을 하죠. 하지만 초반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또 나타났는데 방어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도 있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둘 다 엄청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전혀 방어도 안 되고 뭐 오히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채권이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같이 주식처럼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오는지 그 결과는요. 사실은 이 두 개의 자산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만약에 같이 동조화를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신용 위기가 온다고.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채권이 주식처럼 빠지면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안전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만 가격을 유지하고 다 내려갔냐? 주식도 엄청 빠지고 채권도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또 뭐 부동산 같은 거에 당연히 주식처럼 움직이니까 그게 있었는데 현재는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을 잃어버리니까 전체 동조화돼 다 하락해요. 오직 달러만 상승합니다. 이게 뭐냐? 채권과 주식이 같이 움직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이냐면 거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상대적으로 좋아야 남는데 그 상대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다 하락해버려요.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식과 채권이 하락으로 동조해버리면 자산시장을 붕괴시키는 거죠. 매번 이렇게 해서 신용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는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서 모든 자산이 빠지는 상황.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시면 저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11년, 12년 유럽위기 때 그걸 정말 몸으로 느꼈는데 어느 날 주말에 모든 가격이 폭락하는 월요일이 왔어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부동산 빠지고 다 하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그때는 그리스 때문에
마진콜 당한 거예요. 그리스 채권 들고 있는 만큼 상각, 헤어컷이라 그래요. 그것만큼 0으로 처리되니까 그만큼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말에 전 세계에서 시간차가 있으니까 전 세계 자산을 팔아가지고 어디들이 UBS, 크레딧 스위스 이런 유럽의 유명한 그런 도이치뱅크 이런 애들이 막 대폭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가져간 거예요. 한국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폭락했어요. 왜? 한국의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다 빼가는 거예요. 걔들이 투자했던 투자 자산을. 마진콜을 당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잠시 어떤 현상?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다 하락하는. 전자산 하락하는 현상이 와요. 그게 금융위기 전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무차별로 빠지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약한 고리가 PF인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단계를 생략하고 PF로 가버렸죠.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상관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만약에 이제 역상관이 깨지고 완전 지금처럼 100% 동조화가 돼버리면 시장은 붕괴해요. 근데 이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는 적합치는 않은데 이 위기가 왜 지금 말씀하신 BAA 채권 금리와 적정 주가를 보면 안 되느냐? 지금 미국은 회사채 위기가 아니라 국채 위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 길티채 얘기하지 어디 영국 회사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은 회사채 스프레드가 위험 수준으로 육박해 가고 있지만 미국은 어느 때보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안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릴 이럴 정도 되면은 미국의 회사채는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은 어디가 문제예요? 신흥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국이 문제예요, 현재는. 회사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채가 문제예요. 우리가 PF가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회사채 문제인가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회사채는 PF가 부도가 나니까 그 여파가 은행채까지 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은행의 채권이 금리가 폭등해요. 요즘 은행채 되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회사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용 위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한국은요 국채도 멘붕 왔어요. 미국 국채 상승률의 2배 이상 정도 올랐어요. 예, 금리가 멘붕이 올 정도였었어요. 다 흔들렸어요. 채권 체계 자체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의 패턴하고는 많이 달라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위험을 따질 수 있는 이 차원이 아니라 참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해왔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데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국채가 위험해요. 국채가. 위험하다는 게 이제 예전의 전통적인 위험은 아니에요. 유동성이고 현금 위기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중요한 건 각국 중앙은행이 인지했다. 그리고 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포감으로 얘기 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하지만 아직 안정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채가 덜 흔들리는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회사채와 관련된 그런 스프레드를 가지고 주식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는 현재는 조금 적합치 않고 왜 저렇게 고평가로 뜨느냐. S&P 500이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지금 위험보다 덜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가 지켜져서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회사채가 별일 없는 게 정상일까요? 국채가 문제인 게, 문제일까요? 회사채가 문제인가요? 국채가 문제인가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 지금처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이 현재 주시장 가격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하신 거가 지금 내가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은 주식 가격 밸류에이션을 볼 때 말씀하신 그런 금리 회사채 등급과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거를 보기에는 볼 때처럼 그렇게 약간의 그런 평상시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이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요즘 이제 프리포티 이게 그냥 유행어죠. 웬만하면 40년 전으로 가야 있었어요. 지금 숫자들은.
인플레이션 50년 전으로 가야 나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정도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뭐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다 뭐 이렇게만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뭐 폭망이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얘랑 봤을 때 얘가 저평가니까 저평가고 얘에 비해서 얘가 고평가니까 고평가고 요거는 조금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좀 적정한 대답은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거를 그대로 다 풀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변칙적이지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